저 노인네. 진짜 거머리 같아. 그냥 요양원에 확 넣어버리자니까. 쟁반을 든 내 손이 서재 문고리 앞에서 허공에 멈췄다. 간 내린 따뜻한 쌍화차 두 잔이 담긴 쟁반이 가늘게 떨렸다.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까봐 나는 숨을 죽였다. 닫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아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한 것은 나의 작은 배려였지만 그 배려는 갈 곳을 잃고 차가운 복도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아니면 차라리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해 정신 감정 받게 해서 병원에 입원시키면 우리도 편하고 재산 문제도 깔끔해지잖아. 성년 후견인, 재산, 병원. 내가 평생을 약사로 일하며 다루던 그 어떤 독한 약보다도 더 지독한 단어들이었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수축했다. 나는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천천히 내렸다.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양말을 뚫고 발바닥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내가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들의 반박이었다. 내 아들, 강민혁. 내가 낳고 기른,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반듯하다고 믿었던 내 아들의 목소리.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아들의 목소리는 우물쭈물했고 힘이 없었다. 그것은 반박이 아니었다. 마지못해 내뱉는 약한 변명에 불과했다. 어머니, 언제까지 어머니 타령만 할 거야? 당신 은행 지점장이야?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지. 저 노인네가 우리 발목 잡는 거 안 보여. 며느리 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아들의 변명을 베어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소리 없이 뒤돌아섰다. 쟁반을 든 채 그림자처럼 조용히 내 방으로 향했다. 쌍화차의 은은한 향기가 마치 조롱처럼 내 코끝을 맴돌았다. 내 이름은 박서연. 올해 78이다. 나는 한평생을 약사로 살았다. 흰 가운을 입고 약국 유리창 너머로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 사람들은 내게 와서 두통을, 소화불량을, 마음의 상처를 호소했다. 나는 정확한 용량의 약을 조제해주며 그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금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이 지독한 통증을 치료할 약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남편은 존경받는 대학 교수였다. 우리는 25에 만나 50해를 함께 살았다. 그는 언제나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우리는 외아들 민혁이를 낳았고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머리가 좋았고 나를 닮아 마음이 여렸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1년 전 남편이 지병이었던 심장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내 세상의 절반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없는 집은 너무나도 넓고 적막했다. 그의 서재에 남겨진 책 냄새, 옷장에 걸린 그의 낡은 스웨터, 욕실에 놓인 그의 칫솔, 집안 모든 물건이 그의 부재를 소리치고 있었다. 그때 아들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병나세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지수도 어머니 모시고 싶어 해요. 저희가 잘할게요. 아들의 눈물, 어린 간청에 나는 결국 평생을 살아온 나의 집을 뒤로 하고 아들의 집으로 들어왔다. 강남의 화려한 주상복합 아파트. 모든 것이 반짝이고 새로웠지만 그곳은 나의 집이 아니었다. 며느리 지수는 나를 극진히 맞았다. 전직 승무원이었던 아이는 몸에 배인 친절함으로 나를 대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라며 내 손을 잡는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고 미소는 햇살처럼 밝았다. 그녀는 내 방을 예쁘게 꾸며놓았고
내가 좋아하는 차와 간식을 늘 챙겨주었다. 나는 아들이 참 좋은 아내를 얻었다고. 남편이 하늘에서도 안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잘 짜인 연극이었다. 나는 관객이었고, 동시에 무대 위의 소품이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면 지수는 창문을 활짝 열고 방향제를 뿌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냄새에 좀 예민해서요. 웃으며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아기가 없어 보였다. 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으면 그녀는 청소기를 들고 와 내 주위를 맴돌았다. 내가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녁마다 지수가 타주는 따뜻한 국화차를 마시고 나면 다음 날 아침에 머리가 몽롱하고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약사인 나의 직감이 속삭였다. 이것은 단순한 차가 아니다. 나는 그날부터 그녀가 주는 차를 마시는 척하며 화분에 몰래 버리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나의 정신은 다시 맑아졌다. 남편의 기일이었다. 나는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갈비찜을 손수 만들었다. 하지만 저녁 식탁에서 지수는 자기가 주문했다는 최고급 새우실을 꺼내놓았다. 어머니, 요즘 누가 집에서 이렇게 기름진 걸 해 먹어요? 민혁 씨도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아들은 아내와 나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 없이 새우시만 집어 먹었다. 내가 밤새워 만든 갈비찜은 식탁 구석에서 차갑게 식어갔다. 그날 밤, 나는 내 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붙들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내가 들어온 곳은 아들의 집이 아니었다. 나는 며느리의 왕국에 떨어진 이방인이었고, 아들은 나를 지켜줄 힘이 없는 무력한 왕자였다. 오늘 밤, 서재 문틈으로 들려온 그들의 대화는 내 마지막 남은 환상을 깨부수었다. 나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다. 나는 제거되어야 할 짐이었고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였다.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 굳게 닫힌 내 방문을 바라보았다. 이 방은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나를 가두기 위한 감옥이었다. 저 문 밖에서는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고 있었다. 요양원 혹은 정신병원. 그들에게 나는 더 이상 인격체가 아니었다. 그저 처리해야 할 문제, 걸림돌일 뿐이었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다. 슬픔과 배신감이 지나간 자리에. 약사로서의 냉철한 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증상, 원인, 그리고 처방.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증상은 명백했다. 원인은 며느리의 탐욕과 아들의 나약함이었다. 그렇다면 처방은 무엇인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서랍장을 열었다. 맨 아래 칸, 앨범들 밑에 숨겨둔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침대 밑에 있는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유품 몇 가지와 함께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변호사를 통해 내게 남긴 마지막 선물. 그 안에는 남편의 전 재산이 담긴 신탁 계약서와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꿈에도 모르는,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의 재산. 그들은 내가 남편의 연금과 내가 가진 작은 적금 통장 하나가 전부인 줄 알고 있었다. 나는 서류 봉투를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지수야. 너는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싶겠지. 내 아들은 방관자로 남고 싶을 테고. 하지만 너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잊고 있구나.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약병을 다루던, 정확하고 섬세했던 나의 손. 지난 1년간 설거지와 청소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감각은 아직 죽지 않았다. 나는 약사란다. 나는 독과 약을 구별할 줄 알지. 그리고 가장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법도 알고 있단다.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관찰, 기록, 증거 수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정확한 용량의 처방을 내리는 것. 나의 조용하고도 철저한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1년 전, 이 집으로 처음 들어오던 날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남편이 떠난 뒤 텅 빈 집에서 6개월을 유령처럼 살았던 내게. 아들 내외의 집은 구원처럼 느껴졌다. 며느리 지수는 마치 친딸처럼 내 손을 잡고 집안 구석구석을 구경시켜 주었다. 어머니, 여기가 앞으로 어머니께서 지내실 방이에요. 일부러 남향으로 제일 전망 좋은 곳으로 정했어요. 그녀가 열어준 문 안쪽에는 호텔 스위트룸처럼 아늑하고 정갈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폭신한 침대와 하얀 침구가 놓여 있었고 창계는 작은 안락의자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된 것 같았다. 지수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고맙다. 정말 뭘요? 어머니, 이제 한 가족인걸요. 아버님 목까지 저희가 더 잘할게요. 지수는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상냥하게 속삭였다.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이라고 믿었다. 아들 민혁이도 아내의 다정함이 고마운 듯 흐뭇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낡은 집을 떠나오며 느꼈던 서운함과 불안감을 그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 모두 녹여버렸다. 처음 몇 달은 꿈 같은 시간이었다. 지수는 매일 아침 내 방문을 노크하고는 건강에 좋은 유기농 주스를 건넸다. 그녀는 내 입맛에 맞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을 찾아보았고 주말에는 함께 백화점에 가서 내 옷을 사주기도 했다. 그녀의 SNS에는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라는 글과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올라왔다. 나는 그 사진들 속에서 어색했지만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변화는 아주 서서히 거의 눈치챌 수 없을 만큼 미세하게 시작되었다. 마치 만성질환의 초기 증상처럼 모든 것은 한 잔의 차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지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내 방으로 따뜻한 허브차를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 어머니, 연세 드시면 불면증으로 고생하신대요. 숙면에 좋은 캐모마일 차예요. 나는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다. 향긋한 차를 마시고 나면 정말로 몸이 노곤해지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잠을 푹 잤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했고 어지럼증과 함께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한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약사로서의 내 오랜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약의 부작용을 평생 봐온 나는 이 증상이 일반적인 노화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지수가 가져다 준 차를 마시는 척 입만 대었다가 그녀가 방을 나간 뒤 화장실에 몰래 버렸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개운하고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떴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같은 방법으로 차를 버렸다. 결과는 같았다. 내 몸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 전문 서적을 펼쳤다. 숙면에 좋은 허브라고 알려진 몇몇 식물들은 아주 소량의 신경 안정제 성분과 만났을 때 그 효과가 몇 배로 증폭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장기 복용 시 인지 능력, 저하와 무기력증, 심할 경우 가벼운 기억력 감퇴까지 유발할 수 있었다. 내 며느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밤 내게 독을 먹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상냥한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 나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나의 작은 기억들도 하나둘씩 사라져가기 시작했다. 처음 없어진 것은 거실 선반 위에 있던 남편과의 결혼 사진이었다. 어느 날 아침에 보니 그 자리에 지수가 여행지에서 찍은 풍경 사진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 그 사진이요. 집안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요. 결혼 사진은 어머니 방에 두는 게 더 의미 있잖아요. 지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내 방으로 옮겨진 사진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이제 이 집의 거실에 머물 자격이 없었다. 다음은 남편의 책이었다. 서재를 가득 채웠던 남편의 전공 서적과 문학 전집들. 내가 남편을 그리워하며 먼지를 털고 매만지던 그 책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봄맞이 대청소하면서 중고서점에 다 팔았어요. 어머니, 요즘 누가 저렇게 낡고 어려운 책을 읽어요. 그 책들은 남편의 영혼이자 내 젊은 날의 추억이었다. 하지만 지수에게 그것들은 그저 낡고 어려운 책일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쓰던 안락의자가 사라졌다. 거실 창가. 언제나 남편이 앉아 신문을 읽던 그 자리에 놓여 있던 낡은 가죽 의자. 내가 가장 사랑하던 공간이었다. 어머니, 그 의자 너무 낡고 자리만 차지해서요. 인터넷 중고 장터에 팔았어요. 돈도 제법 되더라고요. 나는 그 자리에 대신 놓인 차갑고 모던한 디자인의 스툴을 만견히 바라보았다. 그들은 남편의 흔적을 그리고 나의 과거를 체계적으로 지워나가고 있었다. 이 집에서 나는 뿌리 뽑힌 나무처럼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다. 부엌은 더 이상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냉장고는 어느 날부터인가 유기농 채소와 수입 식료품, 내가 이름도 모르는 소스들로 가득 찼다. 내가 익숙한 된장, 고추장은 냉장고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려났다. 지수는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해 와인 파티를 열었고 나는 내 방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어야 했다. 나의 세계는 점점 더 좁아져. 마침내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인 내 방 안으로 완벽하게 갇히게 되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아들의 침묵이 있었다. 민혁이는 아내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동조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아내가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애쓰고 낡은 집안을 현대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고 믿는 것 같았다. 그는 아내의 완벽한 연극에 속아 넘어간 가장 우둔한 관객이었다. 이 모든 의심과 상처가 확신으로 바뀐 것은 남편의 첫 번째 기일이었다. 나는 조용히 내 방에 작은 제사상을 차렸다. 거창한 것은 아니었다. 남편의 사진 앞에 그가 좋아했던 과일 몇 가지와 맑은 술 한 잔을 올렸을 뿐이다. 나는 조용히 촛불을 켜고 남편을 기렸다. 그때 지수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내 방을 가득 채운 향냄새에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웠다. 아버님 기일이라서. 어머니, 향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누가 집에서 이런 걸 해요? 저희는 현대적인 가족이에요. 민혁 씨 돌아오기 전에 어서 치워주세요. 괜히 남편 마음만 심란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 말은 내 마지막 남은 인내심의 끈을 끊어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세대 차이나 가치관의 다름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역사와 슬픔에 대한 완벽한 무시이자 모독이었다. 그녀는 내 남편의 죽음마저도
자신의 현대적인 삶에 방해가 되는 불쾌한 것으로 취급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촛불을 입으로 불어 껐다. 가느다란 연기 한 줄기가 허공으로 피어오르다. 이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마치 나의 마지막 남은 희망처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수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존재 자체를, 나의 과거와 기억, 나의 슬픔까지도 모두 지워버리고 싶어 했다. 나는 이 집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처리되어야 할 낡은 유품일 뿐이었다. 남편의 제사상에서 촛불이 꺼지던 그 순간, 내 안의 무언가도 함께 꺼져버렸다. 그것은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감. 어쩌면 모든 것이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다른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다. 평생을 약사로 살아온 나의 본능, 증상을 관찰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가장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냉철한 이성이었다. 눈물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처방을 내릴 시간이었다. 다음 날, 나는 아침 산책을 핑계로 집을 나섰다. 그리고 낡은 문구점에서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색 표지 수첩과 얇은 볼펜 한 자루를 샀다. 그날 밤, 나는 내 방 책상에 앉아 수첩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또박또박 감정을 배제한 건조한 문체로 첫 번째 기록을 남겼다. 10월 28일, 남편의 첫 기일, 방에서 조촐한 제사를 지냄. 며느리 최지수가 들어와 향냄새가 머리 아프다며 치우라고 말함. 현대적인 가족은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함. 남편의 죽음을 모독당함. 아들 강민혁은 이 상황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음. 그것이 나의 조용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기록했다. 11월 5일, 지수가 허브차를 가져다 줌. 마시는 척하고 병이에 버림. 다음 날 아침, 정신이 맑았음. 내 의심이 확신이 됨. 11월 12일, 거실에 있던 나의 작은 책장이 사라짐. 지수는 집이 좁아 보여 창고에 치웠다고 함. 그녀는 나의 공간을 허락하지 않음. 11월 20일, 지수가 친구들과 집에서 와인 파티를 함. 나는 방에서 나오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음. 저녁으로 찬밥에 김치를 먹음. 수첩의 페이지가 한 장 한 장 채워져 갈수록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의 전모를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우발적인 감정의 충돌이나 세대 차이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심리전이었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부족했다. 나에게는 증거가 필요했다.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 내 방 문갑 위에 놓인 세련된 디지털 액자. 작년 내 생일. 아들이 선물이라며 가져온 것이었다. 어머니. 적적하실 때 손주들 사진 보시라고요. 민혁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아마도 이 역시 지수의 아이디어였을 것이다. 액자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며 손주들의 웃는 얼굴, 아들 내외의 행복한 휴가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은 이 액자를 통해 자신들의 완벽한 삶을 내게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무기를 역으로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약사 시절 익혔던 섬세한 송기술을 이용해 액자의 뒷면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복잡한 회로 기판 사이 메모리 카드를 꽂는 슬롯 옆에 아주 작은 공간이 있었다. 나는 며칠간 인터넷을 뒤져 음성 감지 기능이 있는 초소형 녹음기를 주문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작은 공간 안에 완벽하게 숨겨 넣었다.
이제 이 액자는 더 이상 행복을 전시하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기록하는 나의 귀가 될 것이었다. 나는 디지털 액자를 거실, 소파와 식탁이 가장 잘 보이는 책장 위에 올려두었다. 지훈아, 이 액자는 거실에 두는 게 더 좋겠구나. 다 같이 볼 수 있으니. 내 말에 지수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연극을 관람할 관객이 한 명 더 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듯 보였다. 나의 가장 큰 비밀,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침대 및 낡은 가죽 가방 안에 잠들어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나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던 날이 떠올랐다. 그는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손을 붙잡고 말했다. 여보, 내 말 잘 들어요. 내가 평생을 모은 재산은 전부 당신 이름의 신탁으로 묶어두었소. 민혁이에게는 알리지 않았소. 그 아이는 아직 어려. 마음이 너무 여려서 나쁜 사람에게 휘둘리기 쉬운 아이요. 당신이 그 돈을 지켜주시오. 그리고 당신의 남은 생을 위해 현명하게 사용하시오. 나는 그때 남편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다. 남편은 이미 아들의 나약함을, 그리고 언젠가 나타날지도 모를 지수 같은 여자의 위험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밤늦게 모두가 잠든 시간에 가방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신탁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70억 원이 넘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내가 매달 나오는 약간의 유족연금과 낡은 집을 팔고 남은 몇 푼의 돈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노인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하고 있는 것이 초라한 참새가 아니라 황금알을 품고 있는 거위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굳게 잠갔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거위가 죽은 척 얌전히 엎드려 있는 것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태도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서운함을 내비치거나 상처받은 표정을 짓지 않았다. 대신 그들이 원하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늙은이를 연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지수가 하는 말을 일부러 되물었고 물건을 둔 곳을 잊어버린 척했다. 아들이 묻는 말에는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다. 지수는 나의 변화에 희색이 만면했다. 그녀는 이제 나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어린아이 취급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리모컨은 소파 위에 있잖아요.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아이고, 어머니, 또 양말을 뒤집어 신으셨네. 제가 해드릴게요. 그녀는 남편 앞에서 보란 듯이 나를 챙기며 자신의 희생과 인내심을 과시했다. 아들은 그런 아내를 고마워했고 점점 더 쇠약해지는 나를 안타까워했다. 아무도 나의 침묵과 혼란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매일 밤 나의 조용한 전쟁은 계속되었다. 나는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거실로 나가 디지털 액자에서 녹음기를 수거했다. 그리고 내 방으로 돌아와 낡은 태블릿 PC에 녹음된 내용을 옮겼다. 헤드폰을 끼고 그날 하루 동안 녹음된 그들의 대화를 듣는 것은 끔찍한 고문과도 같았다. 나는 지수가 친구에게 나를 험담하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 시어머니 치매 초기인 것 같아. 정말 힘들어 죽겠어. 나는 아들이 아내에게 변명하는 소리를 들었다. 미안해. 자기가 고생이 많지. 조금만 참아. 곧 방법이 생길 거야. 그리고 나는 그들이 본격적으로 나를 요양원이나 병원에 보낼 계획을 의논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 모든 대화를 날짜별로 저장하고 수첩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적었다. 분노나 슬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저 환자의 차트를 정리하는 약사처럼 냉정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뿐이었다. 그들의 죄는 나날이 무거워지고 있었고
나의 증거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이제 내가 기다려야 할 것은 그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 바로 그 순간뿐이었다. 나의 영희는 성공적이었다. 며느리 지수는 나날이 심해지는 나의 건망증과 혼란을 남편에게 보고하며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아들 민혁이는 아내의 말에 점점 더 설득당하는 듯했다. 그는 나를 볼 때마다 안쓰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한방, 즉 공식적인 진단이 필요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수는 평소보다 더 살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 아주 좋은 건강검진센터를 예약했어요. 요즘 부쩍 기력도 없어 보이시고 깜빡깜빡 하시는 일도 잦으셔서 민혁 씨랑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녀는 국내 최고의 시니어 웰니스 센터라고 적힌 고급스러운 브로셔를 내 앞에 내밀었다. 브로셔 속의 노인들은 모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림을 그리거나 요가를 하고 있었다. 여기 원장님이 제 친구 남편의 지인이신데 아주 실력이 좋으시대요. 그냥 간단한 검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다녀오세요. 네, 나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다. 아이고, 내가 무슨 괜찮다.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뭘 유난스럽게 병원까지 가니. 나의 거절은 그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발 저희 생각해서 한 번만 다녀오세요. 지수가 어머니 걱정돼서 몇 날 며칠을 알아본 곳이에요. 저희가 불효자식 되는 꼴 보고 싶으세요?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에 안도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효심이 마침내 고집센 늙은이를 꺾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예약 당일, 지수는 직접 차를 몰아 나를 그곳으로 데려갔다. 웰니스 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곳은 병원이라기보다는 고급 스파나 갤러리 같은 분위기였다. 벽에는 의학 정보 대신 추상화가 걸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직원들은 모두 모델처럼 말쑥한 차림으로 과장된 친절함으로 우리를 맞았다. 이곳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세련되게 포장하는 곳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상담실로 안내되자 의사 가운 대신 잘 다려진 블라우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부드러운 미소로 나를 맞았다. 그녀는 자신을 인지행동 상담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진료실에는 청진기나 혈압계 대신 녹음기와 몇 가지 교구만이 놓여 있었다. 어머님, 최근에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녀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집요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기 위해 조심스럽게 연기를 시작했다. 글쎄요. 가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긴 하죠. 늙으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에 동조하는 척하면서도 쉴 새 없이 차트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되었다. 숫자 외우기, 단어 짝 맞추기, 도형 그리기 등. 나는 대부분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지만 중간중간 일부러 작은 실수들을 섞었다. 숫자를 하나 빼먹고는 아차. 내가 이걸 잊었네라며 머리를 긁적였고 비슷한 단어를 헷갈리는 척하다가 멋쩍게 웃어 보였다. 나는 그들이 참고 있는 경미한 인지 장애의 증거들을 스스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었다. 검사의 후반부로 갈수록 질문은 더욱 교묘해졌다.
가끔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기분이 드실 때가 있나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걱정되신 적은 없으신가요? 남편분이 돌아가신 뒤로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나는 그 질문들에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나의 솔직한 대답들은 그들의 각본 안에서 교묘하게 왜곡되어 증거로 둔갑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우울증으로, 자식에 대한 미안함은 자존감 상실로, 노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소외는 인지 능력 저하의 신호로 기록되고 있었다. 그들은 내 슬픔마저도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다. 1시간가량의 상담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지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힘드셨죠? 나는 지친 척 그녀의 팔에 살짝 기댔다. 조금. 피곤하구나. 내 연기에 그녀는 만족한 듯 아무도 모르게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결과는 2주 뒤에 집으로 배송되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는 자리에서 지수는 마치 중대한 발표라도 하듯 엄숙하게 편지 봉투를 열었다. 그녀는 걱정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편지의 내용을 천천히 그리고 과장된 톤으로 읽어 내려갔다. 환자는 최근 기억력 감퇴 및 정서적 불안정성을 보이며 이는 초기 치매와 동반되는 경미한 인지장애의 소견과 일치함. 따라서 환자의 안전한 자산 관리 및 신체적 보호를 위해 가족들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법적 후견인 제도에 대한 고려를 권고함. 편지가 다 읽혔을 때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수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어떡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신 줄은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나는 그 너머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승리감을 보았다. 아들 민혁이는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다. 그는 하얗게 질린 채 나와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온 공식적인 진단서. 그것은 아들의 마지막 남은 의심과 죄책감을 완전히 씻어주는 면죄부였다. 이제 아내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착한 며느리가 되고 자신은 그런 아내의 뜻에 따르는 효자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할 완벽한 명분을 얻은 것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패배자처럼 고개를 숙였다. 손에 든 진단서는 차갑고 뻣뻣했다. 그들은 내가 이 종이 한 장에 내 인생의 모든 권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이제 곧 그들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무력한 노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내 방에서 조용히 그 진단서를 다시 펼쳐보았다. 의사의 서명, 병원의 직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다. 나는 약사로서 수많은 위조된 처방전을 감별해본 경험이 있었다. 이 진단서는 그 어떤 위조, 처방전보다도 더 정교하고 악랄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나를 위해 파놓은 함정은 이제 그들을 올가맬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진단서를 조심스럽게 스캔해서 내 비밀 폴더에 저장했다. 파일 이름은 증거 D라고 붙였다. 그들은 나를 환자로 만들었지만 나는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었다. 이제 나의 수첩과 녹음 파일, 그리고 이 거짓 진단서는 하나의 완전한 사건 파일을 이루었다. 나의 조용한 전쟁은 이제 방어전에서 방역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거짓 진단서가 도착한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느리 지수는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다음 수순은 명백했다. 그들은 이 진단서를 근거로 나를 압박하여 재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문서에 서명하게 할 것이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웅크리고 있던 사자가 마침내 움직일 때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산책을 나섰다. 지수는 내가 충격을 받아 머리를 식히러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동정심 가득한 표정으로 나를 배웅했다. 하지만 내 발걸음은 공원이 아닌 동네 상가 구석에 있는 작은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수첩을 꺼내 그 안에 적어둔 번호를 눌렀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우리 가족의 모든 법률 문제를 도맡아온 김 변호사님의 번호였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앤박 법률사무소입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박서연입니다.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김 변호사님은 남편의 장례식 이후 처음 듣는 내 목소리에 놀란 듯했다. 사모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동안 별일 없으셨지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죄송하지요? 다름이 아니라 변호사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에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아주 조용한 곳에서. 저희 둘만 만났으면 합니다. 내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는지 김 변호사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약속을 잡았다. 우리는 그날 오후 그의 사무실이 아닌 인사동의 한적한 찻집 가장 안쪽 방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백발이 성성한 김 변호사님이 미리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남편의 가장 가까운 벗이었고 나에게는 친오라버니 같은 분이었다. 사모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군요. 그의 따뜻한 눈빛에 나는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을 보일 때가 아니었다. 나는 가방에서 나의 작은 사건 파일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검은색 수첩, 녹음기가 든 디지털 액자, 그리고 어제 받은 거짓 진단서 사본까지. 나는 지난 1년간 있었던 모든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든 시어머니의 서운함 섞인 하소연이라고 생각했던 김 변호사님의 표정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지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차갑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저 노인네, 진짜 거머리 같아. 그냥 요양원에 확 넣어버리자니까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해. 정신 감정받게 해서 병원에 입원시키면 녹음된 내용이 하나씩 재생될수록 김 변호사님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마침내 내가 내민 거짓 진단서를 다 읽었을 때 그는 안경을 벗어 거칠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모님, 사문서 위조에 감금 및 학대 공모까지. 세상에, 민혁이가 어떻게 이런 일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제가 사모님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 이건 변호사님 탓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김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사모님, 제가 한 가지 이상하게 생각했던 점이 있습니다. 며느님, 최지수 씨에 대한 것입니다.
민혁이가 결혼하기 전, 제가 배경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을 때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깨끗했거든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낸 이력서처럼요. 그는 곧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인맥을 총동원해 최지수라는 여자의 과거를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아주 깊숙이 파헤쳐 달라는 짓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시든 꽃처럼 조용히 지냈다. 지수는 내가 진단 결과에 충격을 받아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는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이제 내 앞에서 대놓고 요양원 브로셔를 들여다보거나 재산 상속 관련 법률을 검색하기도 했다. 일주일 뒤 김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나는 다시 그 찻집으로 향했다. 내 앞에 앉은 김 변호사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다. 그는 굳은 얼굴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사모님,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며느리 최지수의 본명은 최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2번이나 이름을 바꿨고 국적마저도 바꾼 이력이 있었다. 그리고 결혼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는 사모님 또래의 자산가였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그 남편이 보트 사고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최지수 씨는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뒤 곧바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1년 뒤 한국에서 최지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나타나 항공사에 입사했고 그곳에서 민혁이를 만난 겁니다. 나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지수가 나에게 타주던 허브차, 나의 건강을 염려하던 상냥한 목소리, 나의 기억력을 걱정해주던 그 모든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전문가의 범죄 수법이었다. 그녀는 내 아들을 사냥했고 이제 마지막 목표물인 나를 향해 덫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곧 움직일 겁니다. 사모님께서 자발적으로 재산관리 권한을 넘긴다는 내용의 서류를 들고 올 겁니다. 그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법적으로 사모님을 도울 방법이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김 변호사님은 내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덫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서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대신 그들이 내미는 서류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서류의 말입니다. 그 순간 나는 김 변호사님의 계획을 이해했다. 그것은 위험천만한 계획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제가 그들이 만들 서류와 똑같은 모양의 가짜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표지부터 글씨체, 종이 재질까지 완벽하게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를 겁니다. 사모님께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아들 내외의 상속권을 박탈하며 그들의 모든 범죄 행위를 고발한다는 내용으로요. 제가 그 서류를 바꿔치기 할 수 있을까요? 사모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사모님의 연기가 그들을 속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들이 사모님을 판단력이 흐린 늙은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기회가 될 겁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찻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다.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지난 1년간 거칠어지고 떨리던 손. 하지만 지금 내 손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었다.
약사로서 수십 년간 나는 수천 수만 개의 약병 속에서 정확한 약을 찾아내어 정확한 용량을 조제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김 변호사님을 보았다. 내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변호사님, 저는 평생을 정확성과 싸워온 사람입니다. 걱정 마세요. 제 인생의 마지막 처방전은 제가 직접 조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과의 만남 이후 나의 시간은 조용한 폭풍 전야처럼 흘러갔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들의 각본에 따라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늙은이를 연기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장수처럼 모든 감각을 곤두쓰고 있었다. 며칠 뒤 김 변호사님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가 나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손주들을 위한 과자 몇 봉지와 함께 봉투 하나가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지수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김 변호사님이 준비한 가짜 서류가 들어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며 서류를 살펴보았다. 표지의 푸른색, 종이의 빳빳한 질감, 심지어 법률 용어가 가득한 본문에 글씨체와 배열까지. 며느리가 언젠가 나에게 슬쩍 보여주었던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똑같았다. 하지만 그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첫 장을 넘기자 유언장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내 모든 재산의 95%를 남편의 모교와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며 아들 강민혁의 상속권을 박탈한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최지수와 강민혁을 사기 및 노인 학대 미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것은 항복 문서가 아니라 선전포고문이었다. 나는 서류를 내 핸드백 안쪽 비밀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다. 배우는 나 하나뿐. 내 인생이 걸린 마지막 연극의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결전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느리 지수는 며칠간 공들여 나를 설득하고 회유했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절차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들 민혁이도 아내의 연극에 동참했다. 그는 내게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일이라며 눈물까지 글썽였다. 나는 못 이기는 척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너희가 그렇게까지 생각해주니 이 늙은이가 뭘 더 고집하겠니? 너희가 하자는 대로 하마. 내 허락에 지수의 얼굴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번졌다. 그녀는 곧바로 아는 분이 운영한다는 법무사 사무실에 예약을 잡았다. 모든 것이 그녀의 통제해 그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약속 당일 지수는 나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었다. 마치 큰 상을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나를 치장했다. 차를 타고 사무실로 가는 내내 그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제잘거렸다. 나를 위한 최고의 요양시설, 주기적인 건강검진, 편안한 여생.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나는 그 안에 숨겨진 독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아들 민혁이는 운전 내내 말이 없었다. 그는 룸미러를 통해 이따금씩 내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이내 시선을 피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탐욕, 그리고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법무사 사무실은 크고 지풍했다. 모든 것이 지수의 계획대로 그녀가 신뢰하는 사람으로 채워진 안전한 무대였다. 젊은 법무사는 지수와 잘 아는 사이인 듯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고 테이블 위에는 내가 서명해야 할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어머님, 이 서류는 어머님의 재산을 아드님과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어머님께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법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법무사가 서류의 내용을 형식적으로 읊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척 고개를 기울였다. 내 모든 신경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서류를 바꿔치기 할 결정적인 순간. 자, 그럼 이 마지막 장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펜을 건네며 말했다. 지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나를 바라보았다. 민혁이는 여전히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였다. 바로 그때였다. 나는 준비했던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다. 콜록, 콜록. 나는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숨이 넘어갈 듯 얼굴이 빨개지도록 기침을 해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혁이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지수도 당황한 듯 내 등을 두드렸다. 그들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 쏠린 그 찰나의 순간. 나는 기침을 하는 척 상체를 숙이며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무릎 위로 슬쩍 쓸어내리는 동시에 내 핸드백 비밀 주머니에 있던 진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 올렸다. 모든 것은 단 1, 2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약사의 손은 언제나 빠르고 정확해야 하는 법이다. 괜찮다. 나이가 드니 기침도 잦아지는구나. 나는 물 한 잔을 마시고 숨을 고르는 척하며 내 발치에 떨어진 가짜 서류를 핸드백 안으로 조용히 밀어 넣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그저 기침 한 번 심하게 한 정신없는 늙은이로 보였을 뿐이다. 나는 다시 테이블 위에 놓인 진짜 서류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법무사가 다시 펜을 건넸다. 어머님, 이제 서명하시겠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다. 이 떨림만은 연기가 아니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순간의 긴장감이었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내 이름 석자를 써 내려갔다. 박서연. 내 이름 옆에 법무사의 인감도장이 쾅 하고 찍히는 순간 나는 지수의 얼굴에 떠오르는 환한 미소를 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이 지긋지긋한 늙은이를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서명된 폭탄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지수는 내 팔짱을 끼고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말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차마 내 얼굴을 보지 못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늘 정말 좋은 일 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사셔도 돼요. 나는 그제야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내 미소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오늘부터 정말로 걱정해야 할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니까. 나의 조용한 전쟁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저들이 스스로 파멸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내가 서류에 서명한 후 일주일의 시간은 이상한 고요함 속에서 흘러갔다. 며느리 지수는 마침내 목적을 달성했다는 안도감과 승리감에 취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나를 대하는 데에 있어 마지막 남은 일말의 존중조차도 버린 듯했다.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거나 때로는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그녀는 고급 요양원의 브로셔를 내 앞에서 보란 듯이 뒤적였고 아들과 재산 처분 문제에 대해 속삭였다. 그녀의 세계에서 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시든 화초처럼 쇠약하고 무기력한 노인의 연기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 침묵의 가면 뒤에서 나는 조용히 시간을 세고 있었다. 김 변호사님이 나의 유언장과 고소장을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는 연락을 받은 뒤부터 나는 마치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고요했지만 곧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폭풍은 그 주 토요일 밤에 찾아왔다. 그날은 지수가 속한 자선단체에서 주최하는 연말 기부 갈라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지수는 이 행사의 주최 측 위원 중 한 명이었다. 그녀에게 이 파티는 단순히 기부 행사가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과시하는 가장 중요한 무대였다. 그날 저녁, 지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했다. 디자이너가 만든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메이크업은 그녀를 마치 여왕처럼 보이게 했다. 아들 민혁이도 잘 맞는 턱시도를 입고 아내의 옆에 섰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아내가 만든 화려한 무대 위에 불안한 소품처럼 보였다.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늦을 테니 먼저 주무세요. 지수는 현관을 나서며 내게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나를 향한 최소한의 관심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이 떠나고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와 낡은 태블릿 PC를 켰다. 김 변호사님 측에서 미리 알려준 인터넷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이었다. 그곳에서는 자선 파티 현장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나는 헤드폰을 끼고 화려한 파티장 안으로 들어간 그들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 지켜보았다. 화면 속 지수는 물 만난 고기처럼 보였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아하게 인사를 나누고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음을 터뜨렸다. 민혁이는 어색하게 아내의 뒤를 따랐다. 잠시 후 사회자가 지수를 무대 위로 초대했다. 자선단체에 큰 공헌을 한 것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이었다. 지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준비해온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사회자에게서 감사패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서서 수상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영광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바로 그 순간이었다. 파티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 몇몇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등 뒤로 경찰 제복을 입은 이들이 뒤따랐다. 파티장의 음악이 멎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말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들에게 쏠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은 망설임 없이 무대 위로 향했다. 그들은 스포트라이트 한가운데에 서 있는 지수 앞에 멈춰 섰다. 마이크를 든 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 지수에게 가장 앞장서 있던 남자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셀리아 하워드 씨? 맞으십니까? 셀리아 하워드. 지수의 미국 이름이자
그녀가 필사적으로 숨겨온 과거의 이름이었다.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에서 마이크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펼쳐 보였다. 사기, 사문서 위조, 노인 학대 및 감금 공모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뒤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소리가 뒤섞였다. 지수는 이건 말도 안 돼, 무슨 오해가 있는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외침은 소음 속에 묻혔다. 경찰은 그녀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1시간 전까지 파티의 여왕이었던 그녀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무대 아래에 서 있던 아들, 민혁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아내의 모습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 아내가 만들어준 반짝이는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태블릿 PC의 전원을 껐다. 시끄러운 파티장의 소음이 사라지고 내 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화면 속의 아수라장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채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이겼다. 나의 조용한 전쟁은 나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는 기쁨이나 통쾌함 대신 깊고 서늘한 슬픔이 밀려왔다. 나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영원히 잃어버렸다. 바로 나의 아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민혁이 어릴 적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유치원 졸업식 날 꽃다발을 들고 해맑게 웃고 있는 작은 아이. 저 순수했던 아이가 어쩌다 탐욕과 허영의 눈이 멀어 제 어미를 나락으로 밀어넣는 괴물이 되었을까. 나는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손끝으로 부드럽게 쓸어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내 아들을 위한, 그리고 그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나를 위한 마지막 눈물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몇 가지 옷과 세면도구, 남편의 사진, 그리고 나의 낡은 수첩을 챙겨 넣었다. 이 집에서 내가 가져갈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서울에서의 내 전쟁은 끝났다. 이제 이 폐허를 떠나 나만의 평화를 찾아야 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강남의 아파트를 나섰다. 지난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집안의 모든 방을 천천히 걸어 다니며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화려한 가구들, 아름답게 장식된 벽, 이 넓은 공간 모두가 내 남편의 돈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 집 어디에도 나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나는 쪽지 한 장 남기지 않았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나는 이른 아침 비행기로 제주를 향했다. 비행기가 서울의 잿빛 구름을 뚫고 햇살 가득한 섬에 착륙했을 때 나는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었다. 제주의 공기는 맑았고 짭짤한 바다 내음이 났다.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했던 서울의 숨막히는 공기와는 전혀 달랐다. 김 변호사님이 미리 마련해준 집은 바닷가의 조용한 어촌 마을에 있었다. 크거나 화려하지 않은 작은 집이었다. 침실 하나와 작은 거실, 그리고 바다가 바로 내다보이는 자그마한 마당이 전부였다.
하지만 내게 그곳은 궁전이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온전히 내게 속한 공간에 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제주에서의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나는 더 이상 약사도, 아내도, 어머니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박서연이었다. 파도 소리에 잠에서 깨고 귀뚜라미 소리에 잠이 들었다. 나는 해변을 산책하며 반짝이는 검은 조약돌을 줍거나 작은 마당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다. 국화와 라벤더, 그리고 몇 가지 허브를 심었다. 손을 움직이는 육체 노동은 복잡한 생각을 잊게 해주었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몇 년 동안 읽을 시간이 없었던 책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전통 다도를 배우기도 했다. 나는 몇 시간이고 현관마루에 앉아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빛깔을 바라보았다. 나는 희생하는 어머니라는 역할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 섬이 따뜻한 단풍잎의 색으로 물든 가을이 되었을 때 김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최지수는 사기 및 여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의 새로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발휘했다. 내 재산의 대부분은 내가 원했던 대로 여러 자선재단에 넘어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신 깊은 공허함이 밀려왔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의 국화에 물을 주고 있는데 택시 한 대가 집 앞에 섰다. 초췌하고 지쳐 보이는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내 아들, 민혁이었다. 몸무게가 많이 줄어 보였고 언제나 단정했던 머리에는 흰 머리가 내려앉아 헝클어져 있었다. 비싼 양복은 헐렁하고 구겨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성공한 은행 지점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무너져 내린 한 남자일 뿐이었다. 아들은 대문 앞에 서서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조용히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걸어가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오너라. 나는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나의 작은 집은 그를 더욱 왜소해 보이게 만들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차를 준비했다. 다기를 드고 차심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 다도의 모든 절차를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행했다. 방 안의 침묵은 물 끓는 소리와 도기가 부딪히는 맑은 소리에 의해서만 깨졌다. 나는 아들 앞에 뜨거운 찻잔을 놓아주었다. 아들은 차를 마시지 않았다. 그저 떨리는 두 손으로 찻잔을 쥔 채 그것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마침내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큰 소리로 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처럼 목이 메어 터져 나오는 고통스러운 흐느낌이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은 흐느낌과 함께 사죄의 말을 반복했다. 자신이 얼마나 지수에게 조종당했는지, 얼마나 어리석고 눈이 멀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나의 용서를 구했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아들의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조용히 들어주었다. 창밖의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녀가. 나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니 모든 순간은 단 한 번뿐이며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친단다. 이 찻잔은 한 번 비우고 나면 결코 예전과 똑같이 채울 수 없는 것이지. 나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네가 네 어미에게 등을 돌렸던 그 순간부터 나는 너의 나약함을 용서했다.
하지만 용서가 모든 것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다. 이것이 어머니로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란다. 안에는 작은 돈이 들어있다. 네가 작은 방 한 칸을 얻고 초라하게나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다. 이제부터는 너 혼자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민혁이는 통장을 보고 다시 나를 보았다. 그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돈이 필요 없어요. 저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내 아내가 나를 짐이라고 불렀을 때. 네가 침묵했던 그날부터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다. 내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가거라. 민혁아.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네가 네 아버지와 그리고 네 자신에게 저지른 죄를 갚는 유일한 길이니 나는 아들을 문 앞까지 배웅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마치 내 얼굴을 기억 속에 새기려는 듯이.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문은 찰칵 하는 작은 소리를 내며 닫혔지만 그것은 영원한 이별의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현관마루로 돌아와 앉았다. 민혁이가 마시지 않은 차잔은 식어버린 채 그대로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제주 바다 위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주황빛에서 보라빛으로 물들었고 이내 어둠 속으로 잠겨갔다. 나는 아들 하나를 잃었다. 그 고통은 영원히 내 삶의 일부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내 작은 집에서 홀로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온전한 평화를 느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박서연이었다. 거대한 폭풍을 지나 마침내 자기 자신만의 섬을 찾은 한 여자. 나는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필요로 했던 전부였다.